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가장 친해지는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윤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의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생생법률쇼 함께 해주시는데요.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권윤주 변호사님과 함께 살펴볼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친자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아들의 사망보험금, 투자했다고 사기 맞은 돈 못 돌려받는데요. 난폭운전 택시기사의 치료비 받고 싶어요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권윤주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거든요. 매주 화요일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인싸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네, 요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인권보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노동조합이 학부모가 이제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했다가 무고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학부모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권 침해는 우리 사회에 지금 뜨거운 이슈인데요. 서희초 사건, 왕의 DNA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은 교권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중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지만 교권 이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당하고 있는지는 저도 사실 미처 몰랐어요. 저부터도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정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련의 사건이 지난 이후 정권에서는 정치권과 교육 당국이 힘을 합쳐서 교권보호사법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대책들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실무단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권윤주 변호사님도 언급해 주셨던 서희초 사건 그리고 일명 그 왕의 DNA 사건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서희초 사건 잘 아실 텐데요.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18일에 교내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당연히 유족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타살 정황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학부모의 갑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젊은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결국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유가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원인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사노조도 동료 교사로부터 제보받은 글을 제보했는데요. 사망 교사가 말하기를 한 학부모가 나의 개인 휴대전화를 알아내서 계속 연락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나는 그 학부모에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고 교무실에서도 개인 연락처를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학부모가 엄청나게 여러 번 통화를 해서 나를 정말 너무 괴롭힌다.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사건 우리 사회에 정말 큰 파장 일으켰습니다. 특히 서희초 사건의 경우에는요. 수사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 어떤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왕의 DNA 사건도 기억이 납니다. 학부모의 무리한 그런 요구가 있었다.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대화 내용도 있었는데 이런 주장이 제기된 거였던 거죠. 네, 왕의 DNA 사건 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갑질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초등학교 교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 A씨가 담임 교사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에는 결국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세종교육청이 곧바로 그 해당 교사에 대해서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노동조합은 그 A씨의 아들이 있던 학급에 이미 2차례 교사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그 직위가 해제된 그 교사에 대해서 2023년 올해 5월에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가 없다라고 처분이 내려왔던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A씨는요, 이 담임교사, 직위 해제된 담임교사 외에 또 다른 교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별 대우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특별 대우의 상황을 보면요. 세종초등학교의 그 교사가 재학 중인 A씨의 자녀에 대해서 이동 수업을 요구를 했는데 그 이동 수업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실에 그냥 남게 되니까 이것은 교사의 방임 행위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학부모 상담 자료가 있었는데 그것을 교사가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올렸다는 이유로 이것은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해당한다.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공개된 문서인데요. 특별한 왕의 DNA가 있다는 문서를 전달해서 그 내용이 사회에 참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서를 자기 아이의 학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안 돼.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싫다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자기 아이를 편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또 마지막으로 지시와 명령 투보다는 권유와 부탁의 어조를 사용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조금 좋게 돌려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이런 문서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왕자에게 말하듯 좋게 돌려 말해달라. 저는 사실 이거 보고서 실소가 나왔는데 이게 참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문제아는 없다고 해요. 문제아를 만든 문제아적인 부모가 있을 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런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만 봐도 우리나라 교권의 지금 현 상태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따 설명해 주실 법안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런 맥락에서 발의가 된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와 이 개정된 내용을 좀 주요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그리고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원천적인 방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교사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국 각지의 교사들의 요구도 전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요, 관할청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거나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서 교원에게 법적 대응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워낙에 이 교육 활동과 관련한 소송 행위가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활동과 관련된 소송 사례가 누적되고 있지만 해당 교원이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으로 정신적, 경제적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은 본인 개인적으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가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교원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침해 행위냐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대한 교육 활동의 침해 행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도 중요한 침해 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반복적인 의미 없는 정당하지 않은 목적의 민원 제기라든가 자주 연락하는 부분 등을 침해 행위로 추가하는 등으로 소송 발생했을 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교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명시해서 교권의 침해를 막고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일부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부분이 문제로
제기가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번 법안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변호사님 좀 짚어주세요. 네, 개정안 내용이 사실 워낙 이번에 방대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지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문구에 대한 수정도 많이 됐는데요. 뭐 관할청이라든가 뭐 교육청, 뭐 운영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교권 침해라든가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용어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정리하고 정돈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일반인들 관점에서 보자면요. 뭐 조항, 문장, 조사 이런 거 고친 게 그래서 뭐가 달라진 거지? 어떤 부분이 그래 달라졌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도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 보셨듯이 내용이 상당히 일반인들 보시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용어를 통일하거나 이렇게 요약하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지금까지는 직위해제 처분이 자동으로 되어 왔는데요. 직위해제 처분을 함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교육감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을 때 수사기관에게 즉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변경되어 있고 현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다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요 일반 형사처벌되는 무고죄라든가 네. 공무집행 방해죄 여러 가지 죄를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권 침해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번에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교권 침해 이슈로 온 사회가 들끓자 관련된 법안들이 사실 우후죽순 발의가 되고 있거든요. 법안 발의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과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법안들 그냥 통과된 것이 아니라 교사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았는지 또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어떤 부분 먼저 시급하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 인싸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입니다.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상담 문의 주셨을까요? 네, 친생이가 학생 증명서를, 네, 오래전에 했거든요. 1993년도에. 네, 93년도에, 네, 학생을 받았는데요. 네, 제가 친자 확인을 하셨다고요? 상담자님, 친자 확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친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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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거를 신고를 안 했거든요. 네, 안 해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제 애들, 거기 큰 엄마가 상담자님 지금 전화 통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데 혹시 TV 켜고 계신가요? 전화만 좀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방에서 문 닫고 하거든. 강아지가 밖에 있어서. 네. 요 방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혼자. 아, 네, 네,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세요. 떨려가지고. 네, 네, 선생님 차분하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신고를 해놨는데, 이제 신고를 하려고 네, 가서 했는데, 네네. 뭐 법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네, 법이 바뀌었다고, 네. 다시 이거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등기로 또 해서,
거기서 붙여왔거든요. 부산에서 했거든요. 아빠가 부산에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해서 붙여서 왔는데, 네. 이제 외국 갔다가 또 신고를 하니까 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네.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하라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저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유전자 뭐 검사도 해야 되고 뭐죠. 그래서 그거 알아보고 한번 해라 그러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네. 이제 어저께 금요일 날 그 성남 법원에 가서 상담을 하니까 막 그냥 거기서 별로 안 해주더라고요. 안 오고 그냥 절차를 저기 뭐 법무사에다가 이렇게 순서가 지금 거 가서 알아보고 그거 서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네, 상담자님 혹시 이전에 93년도에 친자 확인하셨을 때 결과를 받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네네네 합병 증명은 했어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신고를 안 하고 여지껏 안 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네. 거기서 난 연락처를 하려고 해도 못 했었거든요. 몰라가지고 또 연락이 안 돼서. 네네.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요? 친자의 애들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연락이 왔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네.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로 이제 그 상속 문제로 왔는가 봐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3천만 원을 해서 둘이 나눠 갖고 오고서 그러면 그 2천만 원씩 해서 둘이니까 네.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1,500원씩 해서 3천 해서 둘이 나눠 대분자를 했어요. 네, 선생님.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친자 확인을 해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상속 때문이란 말씀이실까요? 아니죠. 상속은 이제 아니고 그러면 끝났어요.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네. 애들도 뭐 주말을 안 하고 그냥 그래라고 그러고 그냥 끝났는데 네. 이제 엄마가 거기 엄마가 자기 엄마가 아니잖아요. 친엄마가 아니잖아요. 네. 돌아가시니 거기서 뺐다 그러더라고요. 네. 뺐다고 또 애들한테 연락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엄마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혼자 지금 현재까지도 미혼으로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엄마들 이제 이렇게 올리고 싶다고 하니까 네. 그걸 내가 해놓은 거 있다. 그래서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하려니까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일단 저희가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여서요. 권윤주 네. 변호사님과 함께 추가로 말씀 나누면서 질문 좀 더 받으시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자녀가 있으시죠? 네, 딸 둘인데요. 각자 이제 결혼했습니다. 아기들 낳고. 네네. 살아요. 그리고 그 자녀분들의 친아버지가 계신데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친아버지로 지금 등기부상 아버지, 혼인관계, 가족관계 증명서에 지금 따님들의 아버지로 되어 있는 분이신 거죠? 돌아가신 분이. 네네. 아, 그러면 그 아버님께서. 엄마가 이제 틀리지. 네. 네,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엄마가 본처 안으로 애들이 그리 실려 있거든요. 아빠하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친모시고 우리 그 네. 돌아가신 아버님이 친부시지만 지금 선생님 상담자님은 등기부 가족관계 등록부에 어머니로 들어가 있지 않으시겠네요. 네네. 아, 선생님이 어머니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아니 거기서 네. 또 그 친엄마가 아니니까 본인이 낳지 않다고 큰엄마가. 네.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그 애들을 호적 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엄마를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를 친생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 네네, 이해됐습니다. 네, 올라가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 그 옛날에 19년도에 예, 93년도네요. 93년도에 예. 그 학점 증명을 했었거든요. 2003년도에 뭘 하셨다고요? 제가 그때에 친자 확인 그걸 해가지고 예.
친생자 그거 해가지고 아, 검사를 해서 친엄마다라는 게 확인이 되셨다고요? 네네 그 아. 증명은 있거든요. 네, 그 친엄마라고 확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께서 따님들과의 관계에서 진짜 친엄마로 가족 관계에 들어가고 싶으시다는 얘기시죠? 네, 네. 아, 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어머니로 되어 있는 그분이요. 그분은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사망하신 전 그 친부와의 네. 혼인 관계 중에 말하자면 자기 자녀인 것처럼 출생 신고를 하신 거네요. 네네. 아, 출생 신고를 하셨고 실제로 뭐 같이 가족 관계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 어떻게 뭐 생계는 어떻게 하시고 아니 이제 실제로 이제 예. 우리 그 아빠하고 나하고는 이제 저기가 됐죠. 애들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법에 가서도 그 애들 데리고 가서 이게 친생자 그거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학생 증명을 나왔거든요. 애들 그 당시 학생할 때 애들 데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서 했습니다. 그때. 아, 네. 그래서 이게 증명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와서 또 받겠다고 다르게 뭐를 하다 그래서 예.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걸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뭔 일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따님을 대신해서 혹은 따님들이 지금 현재 친모로 되어 있는 분한테는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가 없는 걸로 확인을 하면 되고 우리 선생님 관계에서는 내가 친모다라는 걸 확인받으면 되는 절차로 보여요. 네. 예, 그래서 유전자 검사하면 얼마든지 친생자 관계에 대해서는 뭐 과학이 지금 워낙 발전이 돼서요. 충분히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자료라든가 뭐 친생 관계가 진짜 있냐 없냐라는 과학적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아니 없고요. 어렸을 때 제가 키우고 얘들 키웠었거든요. 네. 애들 데리고. 아, 네. 제가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애들을 내집고 이제 시집갈 때까지 학교 보내고 제가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예, 아, 데리고 같이 사셨다고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예, 친생자 확인 소송에서 뭐 실제 같이 살았냐 안 살았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요. 네. 뭐 얼마든지 지금 정정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조금 간략하게 우리 이 관련된 법 제도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혼인 중에 출생한 친생자가 있고요. 또 혼인 외적으로 출생한 출생자가 있어서요. 이 법적으로는 친생이 추정이 되는 친자 관계가 있고 친생 추정이 안 되는 법정인 친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친자 확인이 문제되는 경우에 보통 다른 아버지한테 내가 저 아버지의 친자다라는 걸 인지하는 인지청구 소송을 상당히 많이들 떠올리시는데요. 법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소송 유형이 있고 그 유형에 맞춰서 잘 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유형을 보면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고 또 친생자 관계의 존재 확인을 하는 반대 청구 소송도 있고요. 그리고 친생 부인이라는 소송도 있습니다. 근데 친생 부인 소송 외에 또 2018년에 새로 들어온 소송이 있는데요. 친생 부인 허가 제도입니다. 친생 부인이라는 거는 실제 친생 추정을 받는 자이지만 내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소송이고요. 그리고 친생 부인 허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혼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혼을 했는데 이혼 이후에 200일 이후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친생 부인 허가라는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친생 추정을 받고 있는데 그 친생자 친생 부인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전 남편과 소송을 해야 되는 현재 그 소송 실무가 너무나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전 남편과 또 소송을 해야 되고 친생 부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본권 침해다라고 해서 친모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 지금 현 남편의 자녀다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친생 부인 허가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자녀가 출생을 했는데 내 진짜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재판상 인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제인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재판상으로 실제로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을 인지를 만약에 미리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을 청구하는 인지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친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입양을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입양 신고를 해야 될 것을 출생 신고로 잘못한 경우에는 아니다. 이거는 양친자 관계가 존재한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친자 관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자녀분들을 통해서 또는 자녀분들을 대신해서 그 친모로 지금 되어 있는 분한테 친생 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자녀분들은 또 다시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DNA 검사를 통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은 법원이 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송을 통해서 다 정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잘 하게 되는 결과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정이 되면요. 자기가 제대로 된 부모, 제대로 된 그 가족 관계를 잘 정리해서 가족 관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효력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상속이나 법적인 친자 관계에 대한 가족 관계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부부 관계나 부모 관계에 대해서 한쪽이 양육비도 안 주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친부모로 인지가 다 되고 정리가 다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친생 추정에 대해서 출생 신고 못한 부분을 출생 신고함으로써 내가 정확하게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통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신데 지금 같은 경우 과거에 친모가 아닌 사람에게 친모가 되어 있는 부분은 친생자 부존재,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해서 다투시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만 하면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내용이라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단장님 충분히 답변 되셨을까요? 친자 부존재 관계 그거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거를 어떻게 떼야 돼요? 어디 가서? 가정법원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친생자 관계 확인이나 부존재 확인이 생각만큼 물론 조금 간단한 유형의 소송이기는 하지만 생각만큼 우리 선생님 직접 하시긴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자 부존재 관계. 아니 근데 여기 합정이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나요? 네, 제가 정확하게 발음이 잘 안 들려서요. 아니 여기 증명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거 증명이 다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나요? 아, 네. 우리 가족관계 등록부가 한번 잘못되면요. 이걸 정정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정하실 수 있게요. 혼자 하시면 지금처럼 좀 왜 이렇게 어렵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서 반드시 좀 변호사님하고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복잡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사실 차근차근 그러면 진행하시다 이거 보면 어디서 저기를 검사를 해나 유전자 검사를? 유전자 검사하는 기관은 사적인 기관은 너무나 많은데요. 그것보다도 이제 법원의 절차를 밟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검사대로 하시고 그걸 가지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유전자 하지 말고요? 예. 그럼 만약에 하라고 하면 어디서 해야 되나요? 하는 절차도 법원에서 다 안내가 되고요. 그것을 하는 기관이나 병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럼 이직거리 또 보내는데 혹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거를 꼭 엄마라고 인정을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애들은 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복잡해갖고 제가 잘 네, 몰라서. 네, 그렇죠. 예. 이거 사실 직접 한번 직접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곳 방문하시고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민원실 등 통해서 한번 절차를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확인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훨씬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이거 맞닥뜨리시다 보면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 번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내용을 쉽게 정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쉽게 정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정이 쉽지는 않게 느껴지실 텐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어떤 절차 거치셔야 되는지 간단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이나 부존재 확인을 통해서 소송 절차에서 수검 명령을 받아 DNA 검사를 하시면 얼마든지 정정하실 수가 있지만 절차가 조금 복잡하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아들이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만난 중국 국적 며느리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중국으로 떠나버렸고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4년 후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남겨진 유가족인 제가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혼인신고가 된 며느리가 우선 지급 대상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상황에서 아드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 사망 전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금 수령은 일단 며느리만 가능한 건가요? 네, 이제 현재 지금 상담 내용을 보면 상담자님의 아드님만 있고 그 아드님이 자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률상으로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중국인 며느리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의 처리는 이 보험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그냥 지정한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익자에 대한 지정이 없다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직계 존속인 상담자님, 그러니까 부모가 계시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으로 같이 별도로 이제 수익자 지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동상속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법정 상속인이 여러 명이 돼서 보험금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법률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상속인 자격이 있는 구성원이 많으면 그 보험금을 나눠서 받아야 되고 또 구비하는 서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 명의 법정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 대표로 위임장을 받고 그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곤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로 며느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보험금 청구나 수령이 안 되시고 만약에 보험사에서 선생님의 지분만큼만 준다고 하더라도 며느리 부분의 지분은 선생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유족이 그런 보험금 지급받으려면 어떤 조치 취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우리 상담자님의 질문은 결국은 며느리를 배제하고 그렇죠. 유일한 혈족이자 진짜 가족인 나만 보험금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신데요. 이 보험금을 혼자 받기 위해서는 사실 법률상 배우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것을 없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이혼을 생각하시는 방법, 또 아주 예외적이지만 혼인 무효를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혼인 무효 소송을 하시는 것이 정답인데요. 이 무효 소송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요, 민법에서 혼인 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실제 혼인 의사가 없었음에도 혼인 신고가 된 경우, 그리고 너무 가까운 8촌 이내의 혈족인 사이에서 혼인을 한 경우, 그리고 혼인 당사자 간 직계의 인척 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등의 사유가 법정 사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인 무효 사유 중에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유는 지금 상담자님과 같이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혼인 의사가 없었는데 국내 체류 목적으로 내가 국적 취득할 목적으로 혼인을 하고 실제로는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양 당사자의 혼인 의사가 합치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는 그런 일방 신고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까운 혈족인 관계 이런 경우에 혼인 무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혼인 무효 소송은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이 소급효가 인정이 돼서 과거의 모든 법률 관계를 다 무효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혼이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혼인 무효가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4년이 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서 현 시점에서 이혼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사망한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망한 사람은 어떠한 법률 행위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소송 도중에 사망을 하신 경우라면 그 재판상 이혼 청구권 역시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속인이 함부로 소송 절차를 수개한다거나 검사가 대신하거나 이런 절차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상속인 입장에서는 방금 지금 사안 주신 것처럼 이 배우자가 없어야 내 상속분이 늘어나는데 이혼을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사망 후에 이혼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금 논의를 달리 해봐서요. 지금 결혼을 하자마자 그냥 중국으로 가버리신 그런 느낌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 뭐 어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혼인신고만 마치고 집을 나가버린 경우 사기 결혼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 사유가 되진 않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요. 혼인 취소 사유는 또 법정 사유가 여러 가지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 18세 미만인 혼인인 경우, 또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혼인인 경우, 또 양부모의 친족인 경우, 중혼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 부부 생활을 중대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나 말씀하신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기 결혼이라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취소 소송을 해볼 수는 있지만, 혼인 취소 소송은 취소한 이후부터의 효력이고 그 앞의 법률 관계는 유효로 하고 있고, 반면에 혼인 무효 소송은 애시당초 소급해서 모든 관계가 원천적으로 없었던 것처럼 이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혼인 무효 판결 받는 거 쉽진 않다고 들었는데 어떤 준비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만 부탁드릴게요. 네, 혼인 무효라는 거는 결국 조금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뭐 브로커를 알선했다든가 정말로 수수료를 받고 이 일에 업무적으로 했다든가 바로 이제 출국한다거나 입국 사실이 없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입증이 돼야만 하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소송임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굉장히 황망하실 것 같은데 이 상속 문제도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2살 터울의 사촌 언니가 있어요. 사촌들 중 유독 저랑 친해서 잘 지내던 언니였는데요. 몇 년 전부터 SNS에서 물건 판매하는 일을 소소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촌 언니가 판매를 하니까 여러 가지 샀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로부터 연락이 와서 언니 친구가 SNS 공동 구매를 시작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한 달만 5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본인도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면서요.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남는 거라 판매가 끝나면 10% 이자도 준다고 했죠. 고민 끝에 사촌 언니를 믿고 빌려줬는데요. 한 달 정도 흐른 뒤에 50만 원 이자를 입금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한데 원금을 한 달만 더 쓸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유는 다른 물품 판매 시작이었고요. 이자를 받았기에 믿음이 가서 한 달을 더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어렵게 연락된 사촌 언니가 말하길 친구가 잠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도 당했다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소액이지만 사기를 친 사촌 언니 친구가 괘씸해서 사기죄를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사촌 언니가 법률 상담을 받아봤는데 이런 경우 투자를 한 게 돼서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답니다. 전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빌려준 건데 사기가 맞지 않나요?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건 계좌 내역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5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기는 사실 이렇게 누구 건너 아는 사람 이런 관계에서 금전거래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완전히 고액의 수익률을 한다는 모르는 어떤 투자 수익률에 속아가지고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처럼 아는 사람인 경우에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그 사람이 평상시에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해서 이런 부를 얻은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신뢰를 상승시켰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한 번이라도 투자를 권유한 내용으로 수익을 봐가지고 내가 이익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맹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서 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죄 적용 요건 보면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적인 이득을 얻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기망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 어떤 기망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상담 주신 내용을 보면요. 500만 원을 빌려줬고 이자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좀 주된 내용이고 그 과정에서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 내가 공동구매 사업을 해서 그 물품을 사는 데 쓸 거다라는 어떤 용도를 얘기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사기가 성립을 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구매라는 행위 자체가 전혀 없이 이 용도를 설명했지만 용도에 대해 실제 사실관계가 전혀 없었다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는 너무나 기존의 공동구매 사업을 해서 채무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채무 초과 상태라서 이미 신용불량자라든가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다른 정황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은 것은 민사상 채무관계다라고 수사관이 보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객관적으로 없었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하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말한 용도대로 실제로 사용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고 이자를 받은 건데 이자를 받은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고리이긴 했어요. 한 달에 10% 이자를 받은 거니까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네, 이자를 받았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쪽 주장에 더 맞는 사실관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촌 언니는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투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투자라는 거는 보통 내가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있으면 그에 따른 손익과 이익과 손해를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받았다라는 것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한 이후에 대부분 돈을 주게 되어 있지 일정한 시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자를 주는 것이 투자의 성격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자를 가지고 갔다가 더 이상 이제 주다가 안 주다 하는 부분을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인정을 한다면 더욱 이 선생님, 이 상담자의 사안에 더 가까운 사실관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투자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투자를 한다면 사기죄 고소가 어려울 수는 있겠네요. 네, 투자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성패에 다 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사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예컨대 특약을 해서 투자에 대해서 원금을 반드시 보장한다라는 약정이 있다거나 하는 특약이 있으면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투자 사업 자체를 원래부터 행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투자 사업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투자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를 제시해서 믿을 수 있게 믿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위조된 서류라든가 근거 자체를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로 만들었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투자 사기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히 우리 상담자님이 앞으로 원금 회수 등을 위해서 취해야 된 조치들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상담자님이 용도 사기를 주장하려면은 그 해당 돈을 받아다가 딴 데다 썼다라는 걸 입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물품을 진짜 구입한 적이 있는지, 나 같은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는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시기를 꼭 원금과 다 회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임산부인데요. 짧은 이동거리여서 택시를 이용했는데 운전기사가 운전을 너무 험하게 했습니다. 급정지, 급출발을 하기에 제가 임산부니까 안전운전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대답도 안 하고 여전히 난폭한 운전을 하기에 다시 한번 안전운전을 부탁했더니 뭐가 빠르냐면 오히려 성을 내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가자 싶었는데 하차할 때 인도에서 멀리 세워져서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했어요. 택시 이용 후 며칠 동안 몸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조금 내려와 있더라고 입원을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안정을 위해 입원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 택시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기사와 연결해 줬는데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더라고요. 치료비, 입원비,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청구하고 싶은데요. 저에게 있는 증거는 택시를 이용했다는 택시 앱 내역밖에 없는데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택시 타는 경우,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 흔히 발생하는데 이렇게 좀 난폭 운전이나 특히 임신했던 상황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 보통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택시나 버스는 공제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요. 택시나 공제협회를 통해서 이제 보험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법에 의하면 이러한 승객에 대한 보호 조치는 사실상 100% 무과실에 해당할 정도로 이 승객을 태운 운전기사의 과실로 많이 추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의 입장에서는 버스나 택시 회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금전 청구를 공제조합을 상대로 먼저 하시면 되고 내가 그 과실이 있다 없다라든가 제3의 어떤 원인 행위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제일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운전기사에게는 안전운전할 의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일반 운전자들 부담하는 모든 안전 의무가 있고요. 더욱이 택시 운전기사분들에 대해서 더 하급심 판례에서 많이 인정되는 주의 의무 중에 하나가요. 하차할 때의 주의 의무입니다. 하차할 때 이 고객이 잘 내려서 승객이 안전하게 내리는지까지 잘 볼 수 있게 그런 위치에 하차를 하고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판시가 많이 있고요. 또 이 상담자님 사안처럼 급제동하면 안 된다는 주의 의무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띄어야 된다. 이런 주의 의무는 당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요. 택시 기사 또는 회사의 어떤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좀 사안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그거에 인해서 상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떤 운전기사상의 사고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하면 치료비나 그거에 따른 일시이익을 청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됩니다. 근데 직접 손해에는 여기에 병원비가 들어가고요. 일시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일하지 못한 입원하는 기간 동안 일 못한 손해를 말하는데 여기에 뭐 미성년자나 주부, 전업주부 같이 소득이 원래 없던 분들에 대해서도 일시이익은 최저임금 또는 보통 그 인부들의 이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일시이익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해당 택시 운전 기사나 회사 측에서 기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겪고 있다는 걸 입증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갖고 계신 거는 내가 이 택시를 이용했다는 앱에 남아있는 이용 내역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입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으면 사고 당시의 경위를 좀 알 수밖에 없고 뭐 내려서 사진이라도 찍고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보면 급제동, 급정거 또는 하차 이후에 오토바이 지나가서 좀 놀라셨다. 그리고 임신 중에 태아가 조금 위치가 내려온 것 같다 이런 얘기셔서요. 조금 사안은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이 갖고 계신 거 플러스 증거가 더 있어야 되고요. 생각해봤는데 이런 증거로는 아마도 택시 안에 있는 CCTV 당연히 공개되면 좋겠지만 그건 당연히 삭제했을 것이고요. 이동 경로 중에 공공 CCTV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개인 상점이나 점포에서도 이 자기 앞 정도는 이제 블랙박스를 찍고 CCTV 찍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보시거나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서 공공 CCTV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급제동, 급정거하거나 하차하는 부분을 찍힌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택시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삭제되었거나 아니면 제출을 받지 못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른 부분, 공공 CCTV라던가 다른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블랙박스 등을 활용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입증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은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택시 회사라던가 택시기사님과 얘기를 해서 잘 해결되시면 좋겠지만 결국 소송까지 가야 된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될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부터 입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서라든가 진단서, 치료에 대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CCTV나 사고 경위가 담긴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공제조합이나 택시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것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상담자님 건강이 제일 염려가 되거든요. 좀 빠르게 안정 취하시고 마음 잘 다스리셔서 건강 빨리 회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세요.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57-829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show.lo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상담 함께 해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